9장 상대성 이론. 뉴턴 역학의 한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뉴턴 역학은 물체들의 운동, 나아가서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논리 체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운동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케플러, 이런 사람들을 쭉 지나면서 아이작 뉴턴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정말 거의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그 당시에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게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이 물체의 운동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면 뉴턴 역학이 맞지가 않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어떤 규칙대로 움직이느냐,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이 뉴턴 역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뉴턴 역학에서는 빛의 속도의 상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19세기 전까지는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대 물리학의 이론적 예측 및 실험 결과들과 모순이 되는데, 특별히 천체의 운동을 이야기할 때 잘 안 맞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에 들어서 이 상대성 이론, 특별히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상대 속력을 느리게 잡으면 뉴턴 역학과 똑같은 폼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은 빛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아주 근사적으로 성립된다. 자,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운동의 법칙에 관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주장도 했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쌓여서 아이작 뉴턴 시대에 이제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갖추게 된 거죠. 그 과정 중에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상대성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역학의 법칙은 동일해야 된다. 자, 관성 기준 틀이라는 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 하나의 시스템, 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멈춰있는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가속 운동을 하지 않은 어느 곳에서나 물리 법칙은 다 동일하게 적용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자, 등속 운동하는 모든 관측자에 성립하는 물리 법칙은 같다. 서로에 대해. 이게 상대 속도가 등속도일 경우, 등속 상대 운동을 할 경우에 물리 법칙은 그대로 변환되는 거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달리는 자동차. 자, 이때 달리는 자동차의 의미는 지면과 상대 속도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면에 대해 상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때의 상대 속도는 등속도입니다. 트럭 위에서 관측자가 그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 더 정확하게는 트럭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 또는 트럭과 같은 관성 기준 틀에 있는 사람이 위로 공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은 그대로 이 사람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공을 던진 사람과 상대 운동을 하는 시스템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지요. 자,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상대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달리는 차에서 받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 공의 궤적이 분명히 다르지만 이 공에 적용되는 운동 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법칙은 두 관찰자 모두에게 동일한 형식으로 동일한 폼으로 성립됩니다. 자, 갈릴레이 좌표 변환을 한번 봅시다. 이 좌표를 변환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개의 좌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좌표, 또 하나의 좌표 이렇게 두 개의 좌표가 있을 때 이 두 좌표계가 상대 속도가 제로다. 그러면 사실은 동일한 좌표계예요. 물론 이제 변환을 해야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S와 S 프라임 이 두 개의 좌표계가 있을 때 각각 서 있다 그러면은 자, X좌표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되냐면 자, 요게 두 좌표계가 떨어진 거리가 뭐 L이라고 할 때 그때 X 프라임 플러스 L은 X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동일한 위치 자, 요 위치를 여기서 봤을 때는 4m다. 그렇다면 자, 만약에 이 S와 S 프라임 사이의 거리가 7m 라고 했을 때 자, X 좌표계에서 보면 이거는 11이 되는 거죠. X 좌표 기준으로 하면 이 위치는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프라임 좌표계가 갖는 값 4에다가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7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딱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S 프라임이 S에 대해서 상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자, 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 V는 이 시스템 S에 대해서 측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X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썼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단순히 거리만 떨어져 있고 서로 상대 속도가 없다 그랬을 때 X의 좌표는 X 프라임 플러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L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X 프라임은 X좌표의 값 빼기 L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정지 상태면 그대로 L 값이 고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S 프라임이 S에 대해서 상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T가 흘렀다. 그러면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S와 S 프라임이 겹쳐져 있을 때 완전히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움직였는데 시간이 T만큼 흘렀다.
그럼 그때 거리 L만큼 벌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자, X'은 거리 L에 해당되는 VT 값만큼 빼주는 값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자,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Y 프라임 Y는 또 G 프라임 G는 T 프라임 T는 서로 같게 됩니다. 자, 이때 T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때 출발할 때를 0으로 놨기 때문에 그냥 T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금 어떻게 X 프라임이 X-VT가 되는지. 나머지는 똑같은 거니까 별 의미 없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살펴보십시오. 자, 이렇게 S'에서의 좌표값과 S에서의 좌표값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환이 되는 값이죠. 자, 시간은 두 관성계에서 동일하고요. 고전역학의 틀에서 모든 시계는 같은 비율로 작동을 합니다. 이 말은 자, 이 고전역학의 틀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고전역학이 아닌 현대물리 쪽 현대역학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의 시스템에서는 시계가 같은 비율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S와 S'에 있는 관측자에게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갈릴레이 좌표 변환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속도 변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성틀 S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할 때 입자가 시간 간격 dt 동안 변이 dx만큼 움직인다고 하자. 그러면 S'에 있는 그러니까 S에 대해서 상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S'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할 때는 어떨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 S'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변이를 dx'이라고 하자. 자, 그렇게 되면 dx'은 dx-vdt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x'이 x-vt 요거 하는 거에서 전부 미소변이 d만 붙여준 거예요. d만. 자, 속도는 일정하니까 상수라서 그냥 둔 거고요. 자, 요것을 이제 양변을 dt로 다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는 dt로 나누면 dx dt, 여기는 v가 되는 건 맞는데, 자, 여기는 dx dt고 여기는 v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왜 이런 식으로 자, dx 프라임 dt 프라임이 될까요? 요거는 아까 이 전에서 봤지만 t는 t 프라임 얘기가 됐죠. 시간은 뭐 어디나 동등하게 흐른다라는 게 뉴턴 역학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dt 프라임이랑 dt랑 똑같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때 요것이 u 프라임, 요것이 u가 되고요. 그리고 요게 상대 속도 v가 되죠. 굳이 더 언급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을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 빛의 속력을 잰 사람들이에요. 전까지만 해도 이 빛의 속력은 아마 무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나중에 밝혀졌죠. 이 마이클슨과 몰리가 한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 뉴턴 역학의 갈릴레이 상대성은 이 갈릴레이 상대성은 뉴턴 역학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자기학이나 과학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전자기학과 과학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자, 전자기학, 전자기파, 광학, 빛인데 전자기파 빛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자기파의 속도, 즉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 오늘날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한 값은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한 값이 이제 오차가 굉장히 적은 값인데 뭐 절대적으로 이게 완벽한 값은 아니죠. 자, 299,792 km/s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터로 하면 이렇게 2.99792 곱하기 10의 8승/s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못 분의 1이야? 이게 뭐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루트 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지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이 나왔어요. C는 누구에 대한 속도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하는 기준 틀,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두 개의 시스템이 상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때, 자, 빛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빛의 속도를 어디에서 측정한 거냐 하는 거예요. 요 시스템 S냐 아니면 시스템 S 프라임이냐 하는 거죠. 어디서 측정한 것이냐, 빛의 속도가 또는 빛의 속력이. 자, 이걸 새삼스럽게 물어본 이유는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죠. 또는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다르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여기서 보시는 이 수면파나 음파와 같은 역학적 파동은 모두 매질을 필요로 해요. 근데 전자기파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동은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파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케니컬 웨이브고 또 하나는 그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예요. 우리가 파동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던 중력파가 발견이 됐는데 중력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따지면 뭐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19세기 후반까지 물리학자들은 이 빛이 매질 없이도 전달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테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루미니페로스 에테르라고 해서 발광성 에테르.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이 에테르를 지나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번쩍인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는 우주 공간에 그 비어있는 그 부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에테르로 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에테르는 절대 기준 틀이 되고 빛의 속력은 그 기준 틀에 대해서 C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절대 기준 틀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두 개의 좌표계가 있다. 그랬을 때 어느 좌표계에서 계산을 하느냐,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또는 어느 하나를 절대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를 상대 속도 고려해가지고 그 좌표계에서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전제가 다 전자기파도 그러니까 빛도 매질을 필요로 하고 또 이 상태에서 상대적인 속도에 의해서 빛이 다른 속도로 측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뒤쪽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 마이켈슨과 몰리는 바로 이 에테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빛의 속도를 측정했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히는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봅시다. 이 마이켈슨 몰리 간섭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에테르에 대한 지구의 상대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광원이 있고 이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그럼 이 빛은 자, 요 빔 분할기라는 것을 뒀는데 이게 그냥 일종의 유리라고 봐도 됩니다. 이 유리를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리에 반사돼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어온 빛은 이렇게 위쪽으로 반사되는 것과 통과되는 것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빛의 경로를 다시 살펴볼게요. 자,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반사돼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유리를 통과해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경로는 여기서 자, 이 유리를 통과해요. 유리를 통과해서 여기 갑니다. 갔다가 반사돼서 여기서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경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요 8,2라고 한 이 경로와 8,2라고 한 이 경로의 이제 거리를 일단 같게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경로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우주 공간, 에테르가 차 있는 공간에서 얘를 이제 움직여요.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자,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자, 에테르가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불어오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에테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질이 움직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갈릴레이 변환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빛이 M2에 접근할 때, 또는 M2에 접근하는 경우, 자, 지구에 대한 빛의 속도는 c-v가 됩니다. 반사 후에는 다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갈 때는 c-v가 되는데 자, 나올 때는 c+v가 되죠. 자, 이건 간단한 상대 속도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요 위쪽 8, 1 방향으로 지금 빛이 움직인다고 할 때 빛의 속력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에테르가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에테르를 통과하는 이 빛의 경로는 실제로 이 에테르를 절대 기준계로 봤을 때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C의 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테르의 바람은 V로 불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요쪽 방향, 이 거울을 향하는 속도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루트가 되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동일한 경로라 하더라도 이렇게 갔다 온 케이스랑 이렇게 갔다 온 케이스가 서로 다르게 되겠죠.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빛이 이 망원경으로 들어올 때 서로 일종의 시간차, 경로차 때문에 생기는 이 경로차 때문에 생기는 시간차가 발생되고 그것에 따라 위상차가 생깁니다. 그것에 따라서 파동의 성질인 간섭 무늬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놓은 겁니다. 태양계에 지구가 지금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러면, 자, 에테르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에테르는 여기에 여러 정지 상태로 있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에테르가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오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매질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마이클스 몰리 간섭기를 이제 놓은 겁니다. 실제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런 거는 보통 학부 실험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장비는 써서요. 자,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 간섭계를 회전시켜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시스템이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와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의 속도 차이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속도 차이 자체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에테르의 방향이 바뀌니까 매질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의 값 자체가 둘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속도 차도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간섭 무늬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시스템 내부에서 이 간섭계를 회전시킨다면 간섭 무늬가 변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예측이었어요. 그걸 기대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빛이 매질로서 에테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면 실제로 빛의 속력이 얼마인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빠르니까. 옛날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 자기 조수를 데리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산 두 봉우리에 나눠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빛을 깜빡이면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측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도저히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아주 미세한 속도 차이를 시간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런 간섭 무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간섭 무늬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테르가 있다는 가정이 모순이 된 거죠. 자, 뭐 여러분들 실험에 대한 이야기 했겠지만 전제, 뭐 그리고 확인. 그래서 이제 모순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에테르가 이게 있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뭐 마무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구의 절대 속도를 측정하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인식이 됐던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에테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없지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뉴턴 역학의 한계,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다른 역학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이 갔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빠르게 성공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1905년인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왔고요. 이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제 두 개의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성 원리. 자, 모든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동일하다. 아까 이야기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랑 똑같죠. 그 다음에 광속도 불변의 원리. 자, 진공 중에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관측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때 상대성 원리는 아까 이야기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과 원리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광속도 불변의 원리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우주선이 한 뭐 0.2c 빛의 속도의 한 20%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쏜 거예요. 그럼 빛의 속도가 c니까 자, 서 있을 때 빛의 속도가 c니까 이 빛의 속도는 1.2c가 돼야 될 겁니다.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C로 관측할지 몰라도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0.2C로 달리는 우주선에서 C의 속도에 빛을 쏘았으니까 1.2C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C라는 겁니다. 그냥 C예요. 누가 움직이건 상관없이 빛은 언제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관측하더라도 무조건 C로 관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진공 중일 때예요, 당연히. 이게 유리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매질 속으로 들어가면 빛의 속도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쭉 써보세요. 자, 두 번째, 정제한 실험실에서 수행한 어떤 종류의 실험도 그 실험실에 대해 등속도로 움직이는 실험실에서 수행한 실험과 동일한 실험 법칙을 따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실험실이 통째로 10m/s의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법칙은 정지해 있는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물리법칙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선호되는 관성 기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가 그 절대 기준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누가 절대 기준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과 비슷해요. 망망대해 어디를 봐도 이 수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이때 배 한 척이 다른 배에게 다가간다고 했을 때 양쪽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누가 움직이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를 보면 바닷물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상대적으로 그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다.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배가 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배 하나만 움직이는지 상대가 움직이는지 내가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냥 비슷한 예인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우주 공간이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자, 이 물체 A가 있으면 A가 서 있고 B가 가는지 B가 서 있고 A가 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운동은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계가 없어요. 이게 빅뱅이 일어날 시대부터 빅뱅이 일어나는 어떤 포인트, 지금 현재 우주에서 빅뱅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그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것과 또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절대 운동을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빛의 속력이 모든 관성 기준틀에서 같지 않다면 그러면 관성 기준틀과 빛의 속력이 쓰인 선호되는 절대 기준틀을 실험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이 서로 자가부당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 세 가지, 물론 이제 여기까지 포함해서 뭐 하여간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이야기들은 상호 모순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뭐 이 5개 중에 하나가 맞는다면 나머지가 틀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가부당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상대성 이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시성, 시간의 상대성 이 부분을 볼 텐데요. 시간을 재는 기준틀에 의존한다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디서 시간을 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느 기준틀에서 측정하든지 빛은 동일한 속도로 측정된다와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칙에서는 반대죠. 이게. 자, 따라서 절대 시간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기준틀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이제 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틀에 따라서 시간이 별도로 돌아가니까 어떤 그 원칙적인 기준이 되는 절대 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각자 공간에 따라서 제멋대로의 시계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기준틀에 봤을 때 동시인 사건이 다른 기준틀에서 볼 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동시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사건, 하나의 관측자가 자, 두 쪽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동시라고 인식한다면 이 운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는 다른 관성계에 있는 다른 시스템에 있는 관측자는 동시가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위치가 달라야 돼요. 만약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이다. 그러면 그건 명백하게 동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그 같은 위치를 점유하는 두 개의 사건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설명도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갈릴레오 이후로 실험이라는 게 과학의 영역에 들어와서 거의 모든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케이스지만 이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천체의 탄생과 뭐 소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처음에는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수립할 때 이 환경이 그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체 운동을 관측해서 겨우겨우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빈약하게 증명한 케이스가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 점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생각해 봅시다. 자, 점광원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의 파면은 관측자와 무관하게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간다.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점광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점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왔다 그러면 자, 3차원 공간을 타고 이렇게 빛이 쭉 공간을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2차원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이런 식으로 빛이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자, 이때 요것을 파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이게 직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광원이 있고 광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나간다. 자, 이렇게 빛이 나간다고 했을 때 파면은 항상 여기에 직각이 돼야 됩니다. 직각, 여기 이렇게 직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동일한 시간에 형성된 여기로부터 동일한 위치에 형성된 파면을 다 모으면 동일한 시간에 퍼져나가는 파의 단면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관측자랑 무관하게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당연하죠. 관측자는 이후에 간섭 관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선 안에서 이 빛이 퍼져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우주선의 양쪽 끝에, 이 양쪽 끝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중앙점에 이 관측자와 빛이, 광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상태에서 빛을 쪼인다. 그러면 이 빛이 여기로 가고 여기로 이렇게 가겠죠. 가서 여기 스크린에 이 스크린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동일한 속도로 나가는데 동일한 거리다 그러면 도달하는 시간이 동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일단 먼저요. 이 밖에서 관측자가 그걸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밖에서 보더라도 동일하게 도착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우주선과 관측자 사이에 상대 속도가 없다면 이거는 같은 관성계예요.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보나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빛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요. 그래서 동일한 속도로 쭉 퍼져 나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관측하면 여전히 동시에 도달합니다. 양쪽 스크린에.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쪽에 먼저 도달을 해요. 왜냐면 빛의 속도가 이리 가는 거랑 이리 가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타겟이 스크린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왔고 이쪽에 있는 스크린도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갔는데 왼쪽에 있는 스크린은 가까워진 거고 오른쪽에 있는 스크린은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먼저 빛이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에서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한 이 사건이 밖에서 보면은 동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 우주선에 피칭 머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공을 쏴요. 그러면 거리가 같다면 양쪽에 동일하게 공이 맞겠죠. 그런데 이것이 움직이면 V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먼저 맞을까요? 이 경우도 당연히 왼쪽이 먼저 맞습니다. 오른쪽이 나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주선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km/s 정도. 이렇게 되면 어느 게 먼저 맞는지 판단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턴 역학이 적용되는 느린 세상, 빛보다 굉장히 느린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피칭 머신의 공의 속도가 100m/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100m/s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선이 20m/s로 날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 공은 밖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이 공은 오른쪽으로 120m/s로 날아가고요. 왼쪽으로 80m/s로 날아갑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이렇게 하죠. 아까 갈릴레오 비난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타겟이 가까이 오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공의 속도가 느리니까 좀 그리고 이쪽은 빠르니까 부딪히는 속력이 시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린 경우에는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이건 동시가 되는 겁니다. 자, 밖에서 봤을 때는 공의 속력이 느려지니까 늦게 가서 붙고 이쪽이 빨라지니까 빨리 가서 붙는데 거리가 머니까 동시에 붙는다. 안에서는 양쪽 똑같이 100m/s로 보이는 겁니다. 안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이 적용되는 환경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환경이 다른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뉴턴 역학이 적용되는 게 느린 속도에서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이작 뉴턴의 고전 역학을 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느린 상황에서는 이 아인슈타인의 관련한 법칙이나 식이 뉴턴의 식과 아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동시성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됐고요. 이제 타임 딜레이션 또는 뭐 시간 팽창, 그래서 타임 익스펜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딜레이션이 맞습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수학적 지식은 피타고라스 정리 딱 하나입니다. 자, 이제 상황을 보세요. 이제 정지한 열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에 관측자가 있고 외부에 관측자가 있는데 외부 관측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지 상태다 그러면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동일한 관성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하게 관측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슨 얘기냐면 자, 빛을 천장을 향해서 쪼입니다. 그러면 갔다가 오겠죠. 반사돼서.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델타 TP. 요 P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그냥 일단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다시요. 여기 이제 빛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때 시간이 델타 P만큼, 델타 TP만큼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차가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지금 열차의 천장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안에서 보면은 그냥 올라갈 거예요. 여기와 똑같이. 자,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물리현상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는데 밖에서 볼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밖에서 볼 때는 빛이 어디로 가는 걸로 보일까요? 자, 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반사돼서 내려올 때도 역시 비스듬하게 내려오죠. 그때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어차피 동일한 건데 같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이 더 걸려요. 왜 그러냐면 빛의 속력은 일정한 거예요. 정지해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빛의 속력은 일정해요. 그런데 얘는
d만큼 올라갔다 내려오고 얘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니까 이 d보다 더 긴 거리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속력으로 동일한 속력 C로 더 긴 거리를 움직이게 되니까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을 절대로 본 거예요. 절대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겁니다. 빛의 속도가 불변이에요. 그래서 자,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시간이 느려져야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수리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해봅시다. 어찌됐거나 지면에 서 있는 관측자는 차 안에 있는 관측자보다 더 긴 빛의 경로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델타 TP가 델타 T보다 작은 거예요. 왜? 동일한 속력으로 더 먼 거리를 갔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계가 천천히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기에 요 델타 T는 요 바깥에 있는 시계입니다. 지금 이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시계예요. 이 외부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 경로를 갔으니까 시간이 이만큼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시계는 요 안에 있는 시계는 시간이 이만큼밖에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만큼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이 경로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시계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시계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계죠. 천천히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바깥에 있는 시계가 오히려 천천히 가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계는 빨리 움직일수록 느리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시계가 가장 빨리 갑니다. 또는 그 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지금 뭐 요거죠, 요거. 자,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경로가 ED예요. 그리고 시간이 델타 TP만큼 흘렀어요. 그게 광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델타 T만큼 경로를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델타 T만큼 흐를 때 경로가 이만큼 발생된 겁니다. 이때의 속도도 얼마예요? C예요. 이때의 속도도 C고. 왜냐하면 C가 광속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려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델타 T가, 델타 TP가. 따라서 시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앞의 식들을 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델타 T를 제외한 부분을 감마라고 하고요. 감마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게 두 개의 시간을 비교한 건데 이것은 이제 고유 시간 간격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시계고요. 그래서 이 고유 시간 간격이라고 해서 이 고유량이 상대성 이론에서 고유량이 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량이 있죠. 그래서 보통 고유량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고유량에 따라서 관측되는 양이 얼마인지 결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상대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이 차이가 나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보통 완전히 상대 속도가 제로다 그러면은 감마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건의 현장에 있는 시계와 역시 그 사건 현장에 있는 관측자의 시계는 동일하게 흘러가죠. 그런데 이게 광속의 한 1% 정도가 한 3000km/s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감마값이 꽤 유의미한 상황이 나옵니다. 1.0000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측정이면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값이 되고요. 10% 정도면 1.005입니다. 그러니까 3만 km/s 정도로 상대 속도가 발생한다면 상대성 이론의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론적 효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관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속의 절반이 정도가 되면 이건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광속의 80%만 되더라도 감마가 1.6이 넘어갑니다. 그럼 꽤 의미 있는 값이고요. 이게 광속의 90%만 되면 2점이고 광속의 99%다. 그러면 시계가 7배가 빨리 느리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시계가 되지요. 그래서 광속에 아주 가까운 0.999C 정도 된다. 99.9% 정도가 되면 이 감마 값이 22.37 됩니다. 꽤 큰 값이죠. 그러면 이건 상대론적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대기권에서 형성되는 뮤온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뮤온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살고 대신 무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약 99% 정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2ms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살아서 약 660m를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뮤온이 생성되는 지점은 3km가 넘어요. 지표면으로부터 약 3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표면에선 대기권 높은 곳에서 생성된 뮤온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감지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얘 뮤온의 속도가 0.99C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빠른 거죠. 상대론적 효과를 나타내는 이 감마가 7.1이 됩니다. 꽤 큰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뮤온 내부에서 델타 T만큼 흐를 때 밖에서는 시간이 다시요. 뮤온 내부에서 시간이 델타 TP만큼 흐르게 될 때 외부에서는 시간이 그것의 약 7배 정도가 되는 델타 T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뮤온의 수명은 1.6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곱하게 되면 약 4.8km 정도를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뮤온 내부에서는 시간이 2.2ms가 흘러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16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동하는 거리는
이 16 마이크로세컨드에 0.99c를 곱해서 약 4.8km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또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변함이 없고요. 다시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뮤온이 내려오는 지구 또는 지구를 포함하는 공간이 뮤온에게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 또는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듭니다. 길이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뮤온에서는 실제로 시간은 2.2 마이크로세컨드밖에 흐르지 않지만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가 이동 방향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길이 수축 효과에 의해서 2.2 마이크로세컨드가 다 하기 전에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리적 해석이 지금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자, 고유길이라는 거는 이 물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 측정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고유 시간이 그 움직이는 물체와 같이 움직이는 시계로 측정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유 길이는 프로폴랭스라고 하죠. 이거는 당연히 움직이는 물체와 같이 움직이는 차로 측정한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럼 그 길이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뭐 계산은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하더라도 자, 일단 보게 되면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랑 별이 있고 그 사이를 지금 우주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 공간을 이동해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지구의 관측자가 봤을 때의 거리, 이게 LP가 됩니다.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지구의 관측자가 봤을 때의 별 도착 시간이 별에 도착하는 시간이 델타 T예요. 자, 이때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의 거리는 L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그 지구를 떠나서 별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델타 TP가 됩니다. 자, 여기 다시 주목해서 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ALP, 프로폴랭스예요. 이건 뭐로 재느냐면 자, 지금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니까 지구로부터 달까지 이 공간과 함께 있는 자, 이 공간에 대해서 상대 운동이 없는 자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재는 길이가 되겠죠. 인데 비해서 시간은 자, 이 시간이 되니까 실제로 우주선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가지고 측정하는 그 시계로 재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 시간은 다시 시작해서 정지한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재는 시간은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재는 시간에다가 갯말을 곱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경우에는 좀 달라지죠. 이제 거리를 지금 구하게 되는 건데 자, 이때 V는 프로폴랭스를 델타 T로 나눈 값이 되고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거리를 이 플로퍼 타임으로 나눈 게 됩니다. 자, 이 두 관계식을 잘 이용하게 되면 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마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경우에는 프로폴랭스의 감마를
곱해주는 꼴이 아니라 감마를 나눠주는 폼이 됩니다. 시간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수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요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의 이 우주선 안의 시계는 천천히 가는 것이고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쭉 표현을 해줬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을 따라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이 정사각형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짜부러져 길이 방향으로 짜부러져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 폭은 변함이 없이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폭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이 길이만 운동 방향으로의 길이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 운동 방향을 따라서만 일어난다. 자, 쌍둥이가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구로부터 20광년 떨어진 곳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갔다 돌아옵니다. 20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약 20년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는 속력이 0.95c예요. 굉장히 빠른 속력이죠. 자, 그러면 0.95c로 간다 했을 때 상대론적 효과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0.31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마는 꽤 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이 지구에 있는 지수가 이 속수의 여행을 따져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광년 되는 거리를 왕복하니까 약 40광년의 거리를 0.95c로 움직여서 42년 정도 걸립니다. 자, 뭐 당연하죠. 이 사람이 봤을 때 거리가 20광년 거리인데 0.95c로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42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대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볼 때 속수가 타고 가는 우주선 안의 시간입니다. 그건 이제 상대론적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5년이 흘러요. 다시 얘기하면 그 속수는 13살이 더 늙는 겁니다. 13년 더 늙는 거예요. 자신이 42살을 더 먹는 동안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속수는 약 13.5년 정도의 나이를 먹게 되는 거죠.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자신보다 속수가 훨씬 더 젊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 보세요. 자신의 기준 틀에서 보면 상대방이 움직임으로 상대방이 덜 늙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상황은 쌍둥이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구를 떠나서 우주선이 여기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만약에 우주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가 이리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우주여행을 떠난 이 여행자가 볼 때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이 돌아오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더 천천히 늙지 않겠느냐.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칭력이니까요. 자, 또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구와 이 별을 포함하고 있는, 품고 있는 공간이 우주선을 향해서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쪽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광년의 거리가 약 6.24 광년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요 시간의 변환과 요 거리의 변화는 같은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비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13.5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짧아지니까. 근데 결국엔 동일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뭐 보시면 실제로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제 현실적으로 훨씬 더 늙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 실제로 이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지구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정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관성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여행을 떠난 사람은 이 별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등속운동이 되지가 않죠. 일단 출발해서 쭉 가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을 가까이 가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가속도 운동이 시간의 지연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움직임의 대칭성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대칭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 대칭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제 관성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 여행하는 사람의 시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을 하는 사람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까 주어진 그런 방법대로 그대로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 문제들 보시고 차근차근 풀어보시다 보면 익숙하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렌츠 변환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아까 그 마이켈슨과 몰리가 실험을 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테르의 존재를 가정하고서 그런 상태에서 로렌츠 변환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유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식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일단 이거는 그 에테르 존재 필요 없이 특수상대성 이론 두 개의 가설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X'은 gamma 곱하기 X-VT 그리고 Y'은 Y 되고 G'은 G 되고 자, T'은 gamma 곱하기
t-c제곱분의 vx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식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감마만 없으면 아까 본 뭐예요? 갈릴레이 변환이죠. 거기에 특상대성 이론에 의한 요 감마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제 실제로 이 S'이라는 시스템 S에 대해서 상대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일 때예요. 이때 이 상대 속도가 굉장히 크면 이 효과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감마가 루트 이미 알고 있듯이 1-2분의 V 제곱 분의 1이 되는데 이때 V가 크면 클수록 요 V가 크면 클수록 요 값이 1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 값이 굉장히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감마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론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보통 속력이 느릴 경우에는 이게 거의 1에, 감마가 1에 가깝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로렌츠 변환식이 그냥 갈릴레오 변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 환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뉴턴 역학은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불변입니다. 뭐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마이클 스몰리 실험은 광속도가 불변이에요. 자, 그런데 전자기학은 특별히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이 변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론 체계로 만들어낸 게 이제 아인슈타인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자, 일단 광속은 불변입니다. 마이클 스몰리 실험 그 근처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쩍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 상황이 되면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광속은 불변이다.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측정해도 불변이다. 자, 이 물리법칙의 불변성의 상대성 원리는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갈릴레이 변환은 로렌츠 변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게 로렌츠 변환의 특수한 경우, 어떤 특수한 경우? V가 굉장히 작을 때. 광속에 비해서 물체의 속도가 아주 작은 경우엔 로렌츠 변환이 갈릴레이 변환으로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수한 경우다. 속력이 아주 느릴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이 뉴턴 역학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자기학은 특수상대성 이론, 다시 해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불변입니다. 자, 로렌츠 속도 변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 정치하는 관찰자 A가 있고 움직이는 관찰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B가 발사한 물체가 있는데 이 B가 발사한 물체의 속력 U'은 B가 보는 발사체의 속도예요. B가 보는 발사체의 속도.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절대 기준계가 A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볼 때 B가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B에서 또 하나의 물체가 발생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때 U는 자, A가 봤을 때의 이 물체의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A가 측정한 변이 그리고 A가 측정한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로렌츠 변환을 보면 x'은 감마 곱하기 x-vt가 된 거예요. 로렌츠 갈릴레오 변환에 이제 감마를 곱한 거죠. t'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dx'과 dt'을 구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dx'은 감마 dx-v dt가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전부 미소량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d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이 d를 앞에 붙여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dx 프라임, dt 프라임 하게 되면 뭐 감마는 약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나누기 하는 건 아니지만 나누기 한 것처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번씩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U'은 1-VU per C 제곱분의 U-V가 되는 거죠. 이게 보통 갈릴레오 변환식으로 쓴 값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반영되는 형태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입장을 서로 바꿔놓은 거죠. U'이 이렇다면 U는 이렇다. 이거는 이제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U'가 U의 사이즈는 똑같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식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두 개의 폼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C분의 V가 1보다 아주 작을 때, 다시 얘기해서 V가 C보다 아주 작을 때, 그러니까 아주 느릴 때, 자, 그런 경우 역시 C분의 U가 1보다 굉장히 작을 때, 이런 케이스는 요 위에 있는 식이 그대로 요 갈릴레이 속도 변환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식이 계속해서 전개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U가 C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물체가 3개가 있었죠.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여기 발사한 게 이제 뭐 이게 속도가 U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발사된 물체의 속도가 C다, 광속이다, 또는 빛이다, 발사한 게. 그러면 그 속도는 A가 보나 B가 보나 다 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속 불변이다. 자, 다시 아까 그 상황을 보여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B가 보는 속도, A가 보는 속도에 대한 이제 언급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썼습니다. 지금 이제 A가 보는 B의 속도, B가 보는 B의 속도, A가 보는 B의 속도.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이런 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좀 복잡한 상대론적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3자가 봤을 때, 자, 얘가 0.75C로 오른쪽으로, 얘가 0.85C로 왼쪽으로 이렇게 마주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1.6c가 되겠죠. 상대 속도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상대론적 효과를 이제 고려해서 찾아보게 되면 일단 요게 이제 0.75C고 요게 이제 0.85C라는 거는 정해 놓았고요. 그걸 가지고 자 VBA A가 보는 B의 속도 A가 보는 B의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폼으로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차분하게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0.977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C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해도 C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것들의 속도는 C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대론적 운동량과 뉴턴 법칙의 상대론적 형태입니다. 자, 운동량이 다시 얘기해서 속도가 아주 빠를 때 이 운동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뉴턴 역학은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 불변이다. 자, 계속 하는 얘기죠. 자, 특수상대론의 틀 안에서 갈릴레이 변환이 로렌츠 변환으로 대치된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상대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갈릴레이 변화는 큰 오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로렌츠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리법칙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로렌츠 변환과 상대성 원리가 잘 예쁘게 적용될 수 있게 자, 뉴턴의 법칙이나 운동량 및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좀 일반화하겠습니다. 자, 모든 관성 틀에서 운동량 보존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정될 운동량의 정의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성 틀에서든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려면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충돌에 고립된 입자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모든 충돌에서 고립된 입자, 그러니까 외력을 받지 않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운동량이 보존돼요. 자, 일반화된 상대성 운동량의 상대론적 운동량의 정의식은 자, 입자의 속도가 광속도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 비상대론적 고전적 식이 된다. 뭐 계속해서 하는 얘기죠. 속도가 느리면 상대론의 효과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고전역학, 뉴턴역학으로 처리해도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상대론적 운동량의 정의는 뭐 이렇게 씁니다. 뭐 똑같죠. 자, 그러니까 관측자가 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상대론적 힘은 자, 일단 힘의 정의가 dPdt가 되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다. 이미 얘기한 사안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 비상대론적 영역이다. 그러면 자, 이 속도가 굉장히 작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감마는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뉴턴 역학에서 다루는 폼과 똑같이 되죠. 자, 전자의 선운동량. 자, 질량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굉장히 가벼운 전자죠. 이 전자가 0.75C로. 가벼우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상대론적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 그리고 고전적으로 계산한 식과 값과 비교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자, 운동 이게 지금 전자의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속도가 이미 위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상대론적 운동량은 정의대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은 얼마가 된다? 3.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자, 비상대론적으로 계산한 값은 2.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킬로그램이에요. 자, 봅시다. 비상대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상대론적으로 계산한 값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운동량이 증가하죠. 약 1.5배가 됩니다. 자, 정지해 있던 입자의 2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용하여 상대론적 운동에너지를 유도하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요 바로 앞에서 상대 속도가 꽤 빠르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물론 느리게 해도 증가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증가량이 작죠. 그래서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는데 뭐 0.75C, 0.8C 정도 광속의 7, 80% 정도가 되면 그 효과가 아주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떨까요? 자, 2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납니다. 자, 힘이 X축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날짜 힘은 뭐가 됩니까? 자,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i 캐럿과 그 힘의 절대값 F를 곱한 폼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1의 정의에 의해서 쭉 이렇게 써줍니다. 이때 델타 K는 K-0가 돼요. 자, 왜? 정지에 있던 물체니까 운동량은 또는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의에 의해서 식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이제 상대론적 효과를 반영을 할 거죠. 그래서 이제 감마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자, 이 폼이 나오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감마 세제곱 곱하기 c제곱분의 뮤 dOdt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조금 더 이제 이 뭐 고배 미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쭉 정리를 해 나가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뭐 빠르게 훌렁훌렁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전개가 되는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결론은 지금 이렇게 박스친 2개로 나타납니다. 이 식의 의미가 뭘까요? 뭐 살펴보시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과정을 보시고요. 쭉 전개를 해 나가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MC 제곱 보통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뉴턴 역학에서의 운동 에너지예요. 요게 질량이고 요게 속력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마가 얼마인지는 루트 1 c분의 v의 제곱이 되죠.
실제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뉴턴적 각으로 구한 운동 에너지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이 급수 전개하는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식은 이렇게 쭉 전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우면 되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이용을 합시다. 그래서 감마가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비상대론적 영역은 이게 어떻게 돼요? 1보다 굉장히 작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2분의 mv 제곱 폼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마 mc 제곱 마이너스 mc 제곱. 자, 보시면 요게 요 부분이 정지 에너지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랑 움직일 때랑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정지 상태의 에너지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물체가 갖는 전체 에너지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에너지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것은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정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E 이퀄 MC 제곱이죠. MC 스퀘어. 그래서 질량이 바로 에너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지만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대론적 입자의 운동 에너지, 입자의 에너지랑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이고 운동량은 감마 mu가 됩니다. 감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이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 총 에너지는 에너지의 제곱은 자, 그 운동량의 제곱 곱하기 광속의 제곱 더하기 질량의 제곱 더하기 광속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뭐 A다 그냥 에너지다 그러면 여기에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죠. 자, 입자가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mc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광자와 같은 질량이 0으로 간주되는 입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에너지가 자, 운동량 곱하기 C가 됩니다. 요거는 뭐 일렉트론 볼트가 몇 줄이냐 이제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좀 강조해서 써놨는데 자, 일렉트론 볼트는 볼트가 아니에요. 이건 줄과 같은 차원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래서 약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로 굉장히 작은 줄이죠. 이것은 뭐 나중에 전기에서 배우겠지만 1쿨롱의 전하에 1쿨롱이 아니고요. 자, 전자 한 개가 1볼트를 받게 되면
갖게 되는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쭉 정리를 해 놓은 값들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전자가 정지해 있을 때의 에너지는 8.2 곱하기 10-14승줄, 굉장히 작은 에너지가 되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단위를 환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양이에요. 자, 이 퀴즈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아주 빠른 양성자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의 속력이 이제 얼마냐, 그때 에너지가 얼마냐, 제가 순서를 바꿔서 구한 거죠. 양성자가 있는데, 자, 정지 에너지일 때 3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정지 상태의 에너지보다 3배가 된다. 그럼 이때 양성자의 속력이 얼마냐?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던 식 그대로 이용해서 대입하면 구해지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약 0.943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양성자가 약 0.943C 정도의 속력으로 아주 빠르게 운동을 하면 그 양성자의 에너지는 정지 상태의 에너지의 약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자볼트 단위로 구해라. 자, 그러면 뭐 주어진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뭐 이것도 그냥 대입 문제가 됩니다. 양성자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역시 대입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자는 정지해 있더라도 질량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을 증명할 가장 명확한 실험이 원자폭탄이죠. 또는 핵발전소입니다. 질량 자체가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쭉 수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한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그냥 훑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헬륨이 생성된 핵 융합 반응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핵발전소로 얘기하면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핵 분열을 이용하는 발전소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는 핵 융합에 의한 에너지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살펴보면 질량이 델타 M만큼 변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헬륨 원자 하나가 만들어질 때인데, 여기 보시면 수소가 2개 만나서 헬륨이 되는 경우예요. 이때 수소는 중수소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2개가 다 있는 수소죠. 요게 만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 헬륨으로 융합되는 그 과정인데요. 이때 에너지 손실이 질량 감소가 4.25 곱하기 10-29승 kg입니다. 그러면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델타 M C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C제곱을 곱한 꼴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3.9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 일렉트론 볼트는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메가 일렉트론 볼트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수소 4개가 만나서, 2개가 만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만나서
입자가 4개짜리인 헬륨 하나를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헬륨 원자 하나가 만들어질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kg의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에너지는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뉴턴의 역학은 당시의 측정 기술 한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물리 현상을 기술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살고 있던 시대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측정 기계들, 뭐 시계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물리 현상들을 쭉 관측하고 측정해서 그 값들을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뉴턴의 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죠.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뉴턴의 법칙이 자연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뉴턴의 법칙이 부정확하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앞부분에서도 뭐 언급이 됐듯이 굉장히 그 빨리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천체의 운동 같은 경우에 일어나서 확실히 그 상대론적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그럴 경우에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측정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실제로 뉴토니안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했다. 그러면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바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어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마 그랬다면 발견을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에서 그것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식이나 법칙, 그리고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보정해 가면서 그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해 온 그런 패턴이 실제로 자연현상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데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 마찬가지고 화학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비교적 이상적인 조건으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현상들을 잘 설명하는 식을 만들고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잘 기술할 수 있도록 식을 보정해 나가면서 이 과학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상대론적 기술은 고전역학 상황을 그대로 다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방정식은 명백하게 맞지 않습니다. 틀리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 속도가 느린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근사적으로 상황들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굉장히 가치 있는 식이고 사실은 뭐 그 정도만 가지고서도 웬만한 물리 현상들을 다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공학적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덕을 보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굳이 상대론적인 고려를 해서 식을 복잡하고 또 길고 어렵고 품이 많이 들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뉴턴 역학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상대론이 나름대로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막연한 것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론의 오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뭐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한 번도 이것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완벽한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상대론에도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최강 연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CERN에서 CERN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탈리아 그란사소라는 지방에서 그쪽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빛과 뉴트리노를 동시에 쏴서 도달한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빛보다 뉴트리노가 더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속은 불변이고 광속보다 더 빠른 상대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뒤집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깨졌다라는 식으로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물리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인슈타인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도 99% 이상의 학자들은 아마 실험이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의 개념,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 과학의 정의 이런 것에 비춰보면은 물리학자들의 그런 태도는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신뢰도 높은 실험 집단에 의해서, 연구 집단에 의해서 나온 실험 결과를 너무 쉽게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물리학적이지 않는 그런 태도였는데, 물론 이제 실험이 잘못됐을 것이다라는 추측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원래 그 실험이 2번 반복돼서 나온 결과가 동일했기 때문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상 최강의 실험 집단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낸 결과를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그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정밀한 재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진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그 회로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소식이 나오고 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치밀한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연계 속에 물리학적 신비가 있어서 신비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미처 측정하지 못하는 보다 정밀한 어떤 그 구조나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그런 여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사용되는 그런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PS입니다. 이 GPS는 최소한 3개 이상, 보통 4개, 많이 쓸 때는 7개 정도의 그 위치를 추정하는 위성을 사용을 해서 지표면상의 좌표를 찍습니다. 어딘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때
굉장히 높이 있는 곳에서 빨리 움직이는 인공위성의 그 시간이 이제 같이 그 지구로 전달이 되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상대론적 효과를 받기 때문에 지상의 시계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대론적인 입장에서 보정을 해줘야만 GPS가 정상적으로 정밀하게 지표면상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성 이론은 이미 증명되고 충분히 사용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설명을 사실은 좀 부실하게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로렌츠 변환까지 해서 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다 친절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성 이론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맛만 보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타임 딜레이션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상대론적 효과가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정말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인식, 그리고 어떤 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